오늘 수업은 19페이지 서술형 13번부터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13번. 자, 13번이지 13쪽이 아니라. 자, 13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이 시의 주제의식과 그걸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 방식입니다. 이 글의 주제는 뭐다? 결국 두 가지 키워드를 알고 계시면 돼. 무슨 상황이에요? 꽃이 떨어지. 그렇지. 낙화의 곧 이별이었어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건 열매를 맺는 거였고, 이 열매는 바로 뭐예요? 영혼의 성수.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 방식은 무슨 법? 역설법. 이렇게 되죠? 이거 가지고 한번 키워드 만들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써보죠. 이 시는 결별이 이룩한 축복. 역설법이죠? 그래서 결별이 이룩한 축복에서 역설을 활용하여 역설을 활용하여 고통스러운 이별이 삶의 영혼의 성숙을 여러분한테 익숙한 말로 하는 게 낫겠네요. 영혼의 성숙을 가져올 수 있다는 뭐를 강조한다? 주제를 강조한다. 주제를 강조한다. 결국 역설법,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원어일에서 배웠던 반어법 다 뭐였어요? 뭔가를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강조하는 표현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죠. 1번부터 12번까지 문제 풀어보세요. 그러고 나면 양반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으로 와 보시면, 자, 이 시에 대한 설명을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돼요. 1번은 자, 현재 이별한 상황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죠? 이때 이제 낚시를 할 만한 건 여기서 분명히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가정법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래 그날 당신이 날 찾으시면 이라고 가정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다? 이별한 상황이다. 그 미래의 재회를 가정하고 있다. 이런 것도 좀 떠올려 보시면 좋겠고요. 마련이는 반어법을 통해서 사랑하는 당신을 잊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죠. 과장된 표현 있다 없다? 없어요. 반어법은 있어도. 반복되는 요소 총 5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죠. 첫 번째, 같은 시어나 구절의 반복.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세 번째, 사문보의 반복. 네 번째, 일정한 글자 수의 반복. 다섯 번째, 같은 위치의 같은 단어의 반복.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 가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 자, 2번. 각 연에 대한 설명을 알맞지 않은 것은 일단 불특정한 미래의 가정에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고요. 2번. 당신이 나무를 할 때 마란이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마란이가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라고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3번. 당신이 계속해서 나무를 할 때 진심으로 당신을 잊을 것임을 진심으로 잊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요? 아니죠. 반어법이니까요. 당신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정답은 3번. 자, 3번 넘어가보죠. 다음에 시어를 찾으세요. 반복을 통해서 운율 형성하고 당신을 잊지 못한 화제의 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한다. 뭐요? 잊었노라 입니다. 그래서 잊었노라의 의미, 당신을 잊지 못한다 라는 것도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이 시에서 운율 형성 요소와 그 효과를 알맞지 않은 것은 자, 사문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거 4문부 아니고 3문부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고요. 비슷한 글자 수, 3글자, 4글자를 반복하고 있고요. 그때 내 말이라는 식구를 각 연에 반복한다. 그때 내 말이 이건 어디서만 나오냐면 있나? 이때밖에 없죠? 반복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일정한 호흡, 즉 음보로 끊어내는 규칙성이 있고요. 같은 단어, 어떤 단어가 반복되냐? 크게 당신과 이 정도라 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3번이 많이 나오네. 자, 5번. 다음 이 시의 운율을 고려하여 다음에서 끊어내는 부분을 바르게 표시하시오.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기출 문제입니다. 예. 뭐 상관없어요. 이렇게 슬래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끊었다는 표시만 똑같으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표면적 의미와 이면적 의미로 알맞은 거 반어법에 대한 얘기죠. 표면적 의미는 결국 당신이 잊을 수 없다고. 거꾸로지? 그죠? 당신이 잊었다 이거. 그죠? 이면적 의미는 결코 당신이 잊을 수 없다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얘는 단답형으로 더 많이 나와요. 단답형으로. 자, 그 다음 낙화로 가보도록 하죠. 낙화입니다. 8번. 자,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입니다. 1번 주로 시각적 증상이 드러납니다. 남부분이란다. 하롱하롱, 분분한 낙화,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의문형 문장, 뒷모습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는 서리법 쓰이고 있었으니까 의문형 문장을 통한 강조 있었고요. 자연상 인간의 상관 연결시킨다 이런 얘기 제가 지난 시간에 정말 선지에서 자주 나와요.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직용법, 샘토에 물 보이듯 있고요. 은유법, 나의 사랑이 바로 뭘 의미한다? 꽃을 의미해요. 그 다음 의인법, 그죠?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꽃잎이 떨어지는 모양을 의인법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었죠.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자, 5번 시의 처음과 끝에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이게 바로 뭐냐면 수미상관이라는 표현법인데 이런 거 나와있다 안 나와있다? 안 나와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이 시에서 자연상을 표현하려는 인간의 삶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 자연상, 가을, 풍요, 뭐 나쁘지 않고, 봄, 청춘, 꽃, 사랑, 낙화, 이별, 열매, 성수. 이 중에 그나마 제일 이상한 건 가을인가? 그죠? 가을이겠죠? 그나마 제일 이상한 건 풍요가 제일 이상하네요. 그러면 가을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성숙의 계절입니다. 이거 청춘의 계절하고 반대되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이 시의 바른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낙하를 바라며 사랑했던 사람을 그리워하진 않아요. 그리움은 머누일이라는 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떨어진 꽃잎을 보며 자연에 대한 경외심도 아니에요. 경외심, 와 대단하다 이런 건데 그런 건 없고요. 그 다음에 비판 아니고요. 무상함 아니에요. 무상함은 허무함 같은 건데 아니고요.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어떤 깨달음? 이별을 통해서 뭘 이룰 수 있다? 영혼의 성숙을 이루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그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기억의 서리법을 사용하여 떠나야 할 때가 언젠가 할 때를 알고 가는 이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고 DNA 생략법 점점점점 그죠? 그래서 여운을 주고 있고요. 디귿의 역설법 이별의 슬픔을 강조한다. 그죠? 맞죠? 이별의 슬픔을 강조하나요? 이별이 슬프다 안 슬프다? 안 슬프다. 이별이 슬프지 않다. 그죠? 영혼의 성숙의 전제이기 때문에 축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슬픔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의인법을 사용해서 떨어지는 꽃잎을 손길에 빗대고 있고요. 의태어를 통해서 낙하가 떨어지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이 시는 주로 시각적인 심상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2번입니다. 역설이 사용되지 않은 것. 자, 이거 맞추시면 중학교 수준에서 국어를 잘하시는 분에 속해요. 한번 맞추셨는지 확인해 보시죠. 소리 없는 아우성 역설법이고요. 찬란한 슬픔의 봄. 슬픔이 찬란하대요? 역설법입니다. 왜? 이게 긍정이고 이게 부정이라 그래요. 자,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죠? 이건 님이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그죠? 알 수 없죠? 역설법입니다. 말이 안 되죠? 외로운데 황홀하대요. 외로운 건 부정적이고 황홀한 건 긍정적이죠? 그래서 역설입니다. 그죠? 자, 식사하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아까워 그냥 버리네. 당신은 절약이 달린 이거 진짜 절약한 거야? 아니 약간 비꼬는 느낌 아니야?
야, 음식물을 남기다니 넌 절약의 달인이구나. 반어법이죠? 그죠? 네, 정답은 5번입니다. 반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야, 너 낭비하고 있어!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절약의 달인이라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반어법이에요. 예,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이런 거 고르실 수 있으시면, 예, 아, 난 역설법과 반어법 어느 정도 이해했나 보다. 이렇게 예, 스스로 평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풍자. 여러분들, 머느일에서는 반어법을, 낙화에서는 역설을, 양반전에서는 풍자를. 알겠죠? 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1단원에서는 여러분들 가르치고자 하는 개념이 딱 3개예요. 반어법, 역설법, 풍자입니다. 알겠죠? 자, 풍자는 뭐냐? 크게 2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떤 부정의 현상이나 모습을 직접 말하지 않고, 그죠? 간접적이다라는 거죠. 이런 거는 비유란다. 역설하고 반어법하고 공통점이에요. 예, 다른 말에 빗대어 어떻게? 웃으면서 비판하는 겁니다. 웃으면서 비판하는. 자, 웃으면서 비판함으로써 예,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다. 그래서 웃음을 유발하고 비판의 식을 드러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풍자 2가지 키워드만 얘기하자. 그럼 뭐라고요? 웃음을 통해 비판한다. 자, 그리고 간접적인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한다. 그래서 간접적이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이 대표적인 풍자가 뭐냐면 여러분들 학교에 혹시 무서운 선생님 계시면 혹은 정말 애들한테 이렇게 욕 많이 드시는 선생님 계시면 그 선생님들은 대부분 물론 그 이름 3글자로 많이 불리긴 하죠. 아니면 2글자나. 왜요? 예, 표정을 보니까 많이들 욕하셨나 보네요. 예, 근데 가끔 그런 선생님들이 대부분 무조건 뭐가 있는 경우가 많냐면 별명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죠? 그게 풍자예요. 약자가 강자를 비판하고자 할 때 우스꽝스럽게 표현해서 비판하는 것, 예, 풍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섭거나 혹은 여러분들한테 되게 욕 많이 드시는 선생님에게 별명을 붙여서 여러분들이 쑥덕쑥덕 별명으로 부르면서 낄낄대는 게 바로 풍자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이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표현법입니다. 여러분 이미 사용하고 있다고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그럼 그런 풍자 효과는 뭐냐? 직접적인 비판보다 대상을 오히려 인상 깊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한 10년, 20년 지나서도 여러분 중학교 친구들끼리 만나면 걔 하면서 그 선생님 얘기한다고요.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는데 뭐는 기억에 남아요? 별명은 기억에 남겠죠.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웃음을 유발해요. 봐봐요. 벌써 제가 뭐 별명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별명 스스로 떠올리면 벌써 킥킥대잖아요. 그죠? 예, 웃음을 막 좋아하고 새어 나오죠. 그죠? 예, 그러면서 즐거움을 느끼기로 하는 한편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뭐를 갖게 하냐? 예, 통찰력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선생님에게 별명이 있다는 건 일종의 뭐라고 할까? 예, 훈장 같은 거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 좋은 선생님이 별명을 갖고 있는 경우는 드물죠. 예.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나마 별명으로 부르면 다행이야. 뭐 이 새끼 저 새끼 안 하는 게 어딥니까? 하나? 자, 넘어가보죠. 자, 풍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풍자와 해악의 차이점은요, 여러분 90점 이상 노리시는 분들은 역을 공부하셔야 돼요. 둘의 공통점 뭐냐면 웃음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둘 다 웃음을 유발하는데 풍자는 주로 그러니까 주로 비판하는 게 풍자고요. 여기는 주로 호감을 표현할 때 해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웃음을 유발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풍자고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해악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좋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양반전에서는 해악이 나타난다, 풍자가 나타난다. 풍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해악이라고 써 있으면 틀린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풍자가 나타나는 모습을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안 읽을게요. 자,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예, 1번입니다. 자, 부정적 녀석이나 모습을 직접 말하지 않고 다른 것에 빗대어 웃으면서 표현하는 방법을 뭐라고 부른다? 예, 풍자. 예, 풍자의 키워드 2개, 웃음과 비판이라는 거 키워드 2개만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2번입니다.
자, 풍자에 대한 설명을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예, 뭐를 유발하고 있다? 고습을 유발하고요. 이건 해학과의 공통점이기도 해요. 그다음에 대상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뭐 나쁘지 않아요. 문제점 지적하고요. 3번 대상에 대한 호감과 연민을 바탕으로 한다. 이거는 예, 해학입니다. 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건 해학이라고요. 예,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래서 3번 풍자가 생긴 소설을 감상하는 방법을 적절하지 않은 것. 예, 풍자하고 있는 대상을 찾고요. 예, 대상의 처지에 공감하는 부분을 찾는다. 이런 그 대상은 뭐의 대상이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공감하는 부분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공감이.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넘어가보죠. 자, 드디어 양반전이라는 새로운 작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양반전 한 장 정도만 가볍게 읽으면 예,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양반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 한문 소설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원래 원작은 한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한문 소설이라는 거 예, 낚시 문제로 좀 나오는 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풍자 소설입니다. 풍자 소설. 그러고 나면 여기에 어떤 소설의 특징을 좀 알고 계셔야 되면 고전 소설의 특징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예, 고전 소설 옛날에 쓰인 예, 소설을 얘기하고요. 예, 첫 번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이건 양반전의 특징이 아니라 고전 소설의 특징입니다. 자, 일단 먼저 일대기적 구성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동화 같은 거 읽으면 그 인물이 태어나서부터 그 인물이 죽어서 예,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라는 얘기까지가 보통 고전소설에 등장을 해요. 예, 그리고 보통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냐면 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행적 구성을 이룹니다. 역수행적 구성 같은 거는 고전소설에서 잘 안 나와요. 자, 세 번째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보통 주제가 뭐를 주제로 삼냐면 권선징악을 주제로 삼습니다. 물론 양반전은 권선징악이 주제가 아니에요. 네 번째, 보통 어떤 결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냐면 행복한 결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 양반전도 무슨 시점이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주로 이제 양반시군의 매매라는 조선 후기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거고요. 그 다음에 허례허식이라는 키워드가 여러분 앞으로도 수십 번 들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허례허식이 뭐게요? 허례허식. 허자가 무슨 허자? 거짓, 허구. 예, 그죠? 리에는 예의 할 때 예예요. 예, 그러니까 헛된 예의와 헛된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 쓸데없는 예의와 의식을 허례허식이라고 해요. 이런 걸 누가 하더라? 양반들이 이렇게 하더라. 예, 그래서 양반들이 이런 헛된 예의와 헛된 의식이 잘됐다 잘못됐다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게 바로 양반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용후생. 이용후생은 뭐냐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예, 이런 거 이제 실학사상하고 관련이 있고요. 이 박지원이라는 작가가 실학자거든요. 조선 후기. 모르셔도 되고 일단 이용후생이라는 게 이 작품과 어울리는 얘기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결국 뭘 비판하고 있느냐? 양반의 무능, 양반의 비생각성, 양반의 허례허식, 양반의 횡포라는 키워드를 비판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소설에서는요, 양반을 돈 주고 살려고 해요. 누가? 평민계급이 부자가 양반을 살려고 하는데 이 부자도 뭐의 대상이다? 비판의 대상. 여기는 다 비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아니 이거 별로 안 길어요. 소설 치고는 별로 안 긴데. 자, 그래서 계속해서 가보면 자, 양반이랑 서백 높여 부르는 말로 강원도 정선구 공간적 배경이고요. 한 양반이 살고 있었다. 이 양반은 어제고 그릴길 좋아요. 자, 이 양반 좋은 사람이다, 안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에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비판의 대상인데 그거는 계급에 대한 비판이고 이 양반 개인은 좋은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요? 네, 좋은 사람이요. 성격 자체는 좋아요. 사람은 착해. 그래서 군수가 새로 부임할 때마다 몸소 그 집을 찾아가 인사를 드렸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군산에 시장이 새로 부임하면 양반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 군산에 새로 시장이 됐어요 라고 인사를 드리는 굉장히 명망 높은 양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양반 가난을 해마다 관청에서 곡식을 빌려다 먹었어요. 자, 그래서 그 빚을 갚지 못하고 해마다 쌓여서 천섬에 이르렀습니다. 굉장히 빚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 감사가 그래서 이제 감사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정선 고을을 돌아보다가 환곡장군을 조사하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어떤 놈의 양반이 나라의 곡식을 이렇게 많이 빌려놓고 갚지 않느냐? 자, 감사는 그 양반을 잡아 가두라고 명했는데 군수는 그 양반이 가난해서 빚을 갚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 차마 가두지 못했다. 그러나 군수도 양반의 빚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양반의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밤낮으로 울기만 했어요. 빚을 갚을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바로 양반의 경제적 무능함입니다. 이게 비판점 1이에요. 당시의 양반들은 경제적으로 지 손으로 돈을 벌어서 먹고 살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경제적으로 무능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내가 양반을 몰아붙입니다. 이때 아내 작가의 생각을 대변하는 인물이요. 아내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자, 당시엔 평소에 그리기만 좋아하더니 화보를 갚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구려. 그러니까 맨날 책만 읽더니 정작 이렇게 빚을 갚는 데는 쓸모가 있다 없다? 없다. 직접 양반이 한 푼어치도 안 되는 그놈의 양반. 이것도 바로 뭐에 대한 얘기다? 양반의 무능함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비생산성. 생산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책 읽기에서는. 해서는. 그죠? 이런 것들을 뭐 하고 있다?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포인트 01. 그래서 자, 뭐를 갚지 못해요? 환국을 그죠? 갚지 못해서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한 양반의 모습을 통해서 양반의 무능함을 나타내고 양반의 모습을 뭐 하고 있냐면 희화화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양반의 무능과 비생산성이 바로 파트 1의 비판점입니다. 알겠죠? 파트 1의 비판점. 무능과 비생산성. 그래서 등장인물이 조롱하는 말과 빈정하는 말들을 통해 양반의 부정적인 면을 뭐하고 있더라? 비판하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죠. 1, 2번만.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두 문제밖에 안 되니까. 자, 1번. 가문과 나무에서 알 수 있는 양반에 대한 설명을 알맞지 않은 거. 자, 상품이 어딜고 그릴길을 좋아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빚을 갚을 길이 없어 밤낮으로 울었다. 맞아요. 무능하죠. 그죠? 못났죠. 3번. 황복을 갚지 못하면 빚이 천섬에 이르렀다. 맞죠. 4번. 가난한 관청에서 황복을 구워다 먹었다. 맞아요. 양반의 신분이 황복을 갚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면 한탄했다. 이거 누가? 아내가. 그죠? 아내 입을 빌려서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푼어치도 안 되는 이놈의 양반. 무능하구나. 양반이란 게 쓸모없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2번. 기업을 통해 풍자하고자 하는 양반의 모습으로 알맞은 것은 자, 뭐를 비판하고자 한다. 크게 두 가지 키워드. 양반의 무능함과 비생산성.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거 외우다시피 하시면 좋아요. 알겠죠? 오늘은 여기